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일요일이 됐습니다. 벌써 일요일이 되었네요. 어제는 약간 짜증감이 있기 때문에 독서하다가 화가 나서 아이고 힘드네요. 잘 쉬고 오늘도 루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이트 이토리님의 책으로 한글책 독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결국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동에서 잘 되었던 경험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일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그치. 우리는 어쨌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을 취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배웁니다.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이 세상은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해 배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리고 또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배우는 거죠. 맞아요.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잠깐만요. 눈 마사지 좀 할게요. 이상하게 어제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드비어 먹고 낫긴 나았는데 혹시나 걱정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 눈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자, 상대방의 정신적 성장을 믿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행복해질지 말지는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니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밥을 안 주면서 행복해져라 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면 나머지는 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사고방식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해질지 말지는 그 사람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얕은 사랑입니다. 그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해둔 다음 나머지는 상대를 믿고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믿음이야말로 깊은 사랑입니다. 맞아요. 믿음. 지금 너무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송길영님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좀 좋은 표현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웁니다. 그러나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책을 읽히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되 상대의 정신적 성장도 믿어주는 것,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나한테 옳다고 해서 타인에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 타인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나한테 이게 맞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게 좋은 이걸 하라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읽은 책은 조금 약간 화가 났었는데 그게 책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너무 짜증감이 있어요. 단백질 식단을 하고 나서. 잠깐만요. 나는 아직
아직 나를 모른다. 어제 읽던 부분인데 가면을 쓰고 사는데 지쳤다고 하세요. 가면을 써야 되죠. 어쩌면 그게 사회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거 한번 지금 딱 책이 펼쳐졌는데요. 어제 읽었던 그 뒷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우리 뇌는 누군가의 칭찬 아니에요. 저는 사이트 이툴님이 아니라 어디 갔죠? 실면 그 읽어야 돼요. 배철호님을 만나야 돼요. 배철호님을 한번 만나고 사이트 이툴님도 한번 만나고 그래야 돼요. 이게 루틴처럼 열어주세요. 되게 신기한 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배철우님의 수련이 자꾸 오픈이 안 돼요.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는 게 지금 이걸 읽을 차례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왜 그럴까요? 어제부터 이렇게 제가 열렸다. 수련 열렸네요. 내가 너무 마음 급하게 먹었나봐요. 자, 순간 꿈을 꾸십시오. 당신이 꿈을 꿀 때 당신은 그 꿈이 됩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언젠가 실현할 약속입니다. 매일매일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나와의 약속, 루틴을 하는 거. 당신의 이상은 당신이 마침내 들어낼 예언입니다. 네. 에필로그? 오케이. 처음으로 예전 수련 읽던 부분이 아니라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렸나봐요.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시간, 지금 이 순간. 도장, 매일 아침 내가 있어야 할 장소, 좌정. 두 발로 가는 특권을 포기할 용기, 방석. 잠을 깨워 새벽을 맞이하는 거룩한 공간. 너무 읽은 게 기억이 나지? 기도. 날카로운 도끼를 자기 앞에 겨누는 훈련. 단순, 궁극의 정교함. 단순. 욕심. 만족을 모른 채 헛것을 갈망하는 괴물. 그쵸. 식탐.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 분노. 나를 지배하는 순간의 감기? 시기. 자신에게 몰입하지 못하는 병. 이거 해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그러면 단순, 궁극의 정교함, 단순함, 그리고 분노와 시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 불행의 뿌리. 참 부끄럽지만 욕심도 있고 식탐은 없고 자만이 있는 거고요. 분노도 있고요. 3일 전에 괴물이 출몰이잖아요. 저한테. 그쵸? 그 다음 시기 하는 거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참. 이 책은 이상하게 너무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궁극의 정교함. 네, 이거 읽은 부분이 있네요. 단순은 모자란 것이 아니다. 서툰 것도 아니다. 단순 오랜 수련을 거쳐 도달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의 완벽한 상태다. 이거 하이라이트 해놨거든요. 근데 또 감동이 밀려와요. 인생이란 삶을 위한 최적의 상태인 단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단순해져요, 삶이. 루틴을 계속 하다 보면 복잡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 루틴을 계속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면 약간의 수정이 있으면서 단순해져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 단순해지는 그 루틴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JYP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그 옷을 선택하는 그 시간부터 줄이는 거죠. 단수는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서툰 것도 아니고요. 단수는 오랜 수련을 거쳐 도달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의 완벽한 상태다. 인생이란 삶을 위한 최적의 상태인 단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최적의 상태인 단순. 최적의 상태인 단순. 맞아. 여기에서 그만했나?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가지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쓸데없는 말들로 오히려 본질을 흘립니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맞아요. 복잡하게 피하죠. 뭔가 간단하지 않게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조차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실력이다라는 거.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스크린 센시티브여가지고 할 것이 안 돼요. 진짜 순간적으로 또 짜증감이 조금 올라올라 그랬네. 진짜 짜증내면 안 되지. 이것도 습관이야, 습관. 짜증내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알파벳 히브리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욕심.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당신도 모두가 흠모하는 성공이라는 분리는 신기루를 쫓고 있지 않은가?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를 만족할 줄 압니다. 그는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한 가지를 찾았거나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할 줄 안다. 만족스러운 한 가지를 찾았거나 찾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자, 자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만. 불행의 뿌리. 자기 자신을 장님으로 만들어 비참한 운명으로 추로시키는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자만입니다. 자만하는 자는 위험에 빠지는 그 운명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의식한다. 항상 겸손이 중요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걸 많은 운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도와줬다는 것을 진심으로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겸손.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죠? 안정감이 없어요. 그쵸?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 아직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만의 가장 큰 증상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남들에게 크나큰 해를 끼칩니다. 자만. 태양 전차는 중심을 잃고 지상 가까이 내려오더니 이내 추락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파이톤이 태양 전차를 불을 내고 추락하는 그 길이 은하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맡은 임무에 걸맞는 연습과 수련을 거쳤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태양전처럼 몰 수 있다고 자만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라도 숙고해볼 일입니다. 전차가 추락하기 전에. 충분한 연습과 수련을 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쵸? 연습, 수련, 분노. 분노가 나왔어요. 제가 분노를 느꼈거든요. 내가 운동하는데 나를 자꾸 몰입을 방해해서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나는 공부가 즐겁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며 자연과 우주의 본질을 묵상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일 아침 묵상을 했습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분노를 오히려 즐거움으로 승화시켰다. 분노의 대상은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식일 뿐이다. 맞다니까요. 이제 괴물이 출몰했어. 나한테 분노가 올라왔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나 자신이죠. 그걸 아는데도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분노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래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분노보다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은 없다. 분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 와, 맞아요. 이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있긴 한데, 며칠 전에는 왜 그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됐지? 그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세네카는 자신의 분노를 응시했습니다. 분노를 자신의 일부가 아닌 관찰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세네카는 분노에 관하여 세네카에 관련된 책, 내가 이제까지 세네카에 관련된 책을 왜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권도 안 읽었네? 정말 많이 들었는데 여러 책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분노보다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분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만약 분노가 성공하면 세상에서 가장 건방져집니다. 만약 분노가 실패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상식적으로 변합니다. 분노는 자신이 패했을 때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그의 적을 물리쳐도 분노는 스스로 이를 걸고, 그래 진짜 이 분노하는 거 참 크나큰 인생 모든 것을 통해서 참 크나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쵸? 분노는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세네카는 자신의 분노를 오히려 즐거움의 대상으로 승화시켰다. 즐거움의 대상. 분노의 대상은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신일 뿐이다. 맞아요. 그 말은 진짜 맞아요. 시기. 이 아침에 이게 오타인가? 이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속 깊이 안주하고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어제를 버리고 오늘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며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한 결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마음속 깊이 안주하고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어제를 버리고 오늘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며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한 결심이다. 맞아요, 맞아. 그치. 나는 내가 열망하는 나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예. 나는 나를 위해 의식적으로 수련했는가? 예스. 어제 나를 유기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 용감하게 행동했는가?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김없이 흘러 밤이 되면 나는 좀 더 나은 나가 되어 있는가? 의식적으로 수련했는가? 어제 나를 유기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 용감하게 행동했는가? 이 질문들이 참 맞아요.
이상하게 다른 책보다 이 수련은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오늘 꿀물 마시고 생강차도 먹고 잘 때 내가 이불을 안 덮고 자서 그런가. 한 며칠 전부터 지금 목이 안 좋죠. 이 목을 빨리 낫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상은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와 같아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를 삼켜버린다. 맞아요. 오늘도 나와 상관없는 복잡한 일들이 소용돌이처럼 우리를 잡아당긴다.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 거센 움직임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침묵과 무관심. 그 힘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단단한 밥이다.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거, 단순해지는 거. 내 눈에 많은 것을 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담는 것. 나 자신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할 때 등장한다. 그쵸? 그런 날이 오면 나는 나를 멀리서 보는 목격자가 된다. 나는 스스로 희구하고 열망한 원래 내 안에 평온하게 거주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 맞아요. 오늘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일생은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와 같아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를 삼켜버린다. 이거에 대해서 독서노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습관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의 시면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아바는 뒤에 오는 그 동사에 분리와 침참의 의미를 더합니다. IT가 가져다준 편리함은 우리 시선을 더더욱 타인에게 향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훔쳐보고 탐닉하고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고 자신이 거하고 싶은 원대한 나 자신의 자리에 침참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시선관리 이거 했거든요. 저도. 맞아요. 내 눈에 잡는 거, 내가 보는 영상이라든지 내 길을 갈 때, 운동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내 눈에 담는 것이 현재의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시선 관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또 아름다운 글로 만들어주시네요. 거의 습관화되어버린 이 행위로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선을 고정한 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자극적인 문구와 이미지는 우리가 거주해야 할 아바스타나를 파괴하고 나 자신이 아닌 것에 몰입하도록 유도합니다. 그쵸? 맞아요. 자극적인 문구. 나 자신이 아닌 것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선진기인은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선진사회와 선진국가는 그런 개인들의 집합입니다. 후진기인은 시선을 남에게 고정해서 부러워하고 시기한다. 그쵸? 그러고는 어떻게든 그가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려 합니다. 후진사회와 후진국가는 그런 기인의 합입니다. 자신에게 몰입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시선을 타인에게 고정합니다. 그쵸? 인간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해야 하니까 너한테 몰입할 게 있으면 그 몰입하느라 타인을
볼 겨를이 없는데 그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거죠.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지. 그래서 이 시선은 두 가지 파괴적인 감정을 초래합니다. 바로 선망과 시기다. 타인에게 고정하면 선망하고 시기, 그치? 파괴적, 두 가지의 파괴적인 감정. 나에게 몰입하, 그러니까 이 몰입 자체, 내 시선 자체, 이런 것들, 생각 자체를 내가 주도하느냐, 주도하지 않느냐, 주도성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부러움은 고유한 자신을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생겨나는 심리입니다. 고대 로마에는 이런 부러움을 라틴어로 인비디아, envy 뭐 이렇게 뭐는가 봐요.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전차에 남성 성기 모양 인형 파시누스를 달았는데 이는 로마 장군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선망의 눈길을 주술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부적이었습니다. 이 선망의 눈길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원 설명하는 건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MB에서 파생됐다고 나오네요. 부러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선망을 니코마코스 율리학이라는 책에서 고통으로 설명한다. 선망은 어느 순간에 이르면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진화한다. 나 스스로가 행운과 안녕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만든 행운과 안녕이 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쵸? 내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면 타인의 선망이 깊어지면 남과 비교함으로써 나의 삶을 불행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이 닥치기를 원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싹 든다. 내가 처음 책을 읽을 때 왜 목소리에 힘이 없고 한지 알게 되었어요. 이것도 약간 근육처럼 계속 책을 읽으면서 강화시켜야 되는 거네요. 그쵸? 선망의 상태가 한동안 방치되면 그 선망은 시기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리 잡습니다. 선망하고 시기한다. 그리고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실패, 그리고 창피함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괴물 같은 감정으로 변한다. 와, 좀 그런 것도 있나? 선망의 상태가 한동안 방치되면 그 선망은 시기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리 잡는데 그 시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려움, 실패, 그리고 창피함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괴물 같은 감정으로 변한다. 오 마이 갓. 오케이. 위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을 흉내내고 시기하라고 유혹하는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완벽한 선량함과 내적인 고독을 유지했다. 그들은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망의 대상은 오늘 저녁에 왕성대 더욱 위대한 나 자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완성대. 그들은 남을 흉내내고 시기하라고 유혹하는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완벽한 상냥함과 내적인 고독을 유지했다. 그들은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망의 대상은 오늘 저녁에 완성될 더 위대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좋다. 독서노트. 자, 오늘 배철현님 책은 여기까지였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서재 책이 너무 많네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여러가지 예시가 나오고요. 본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높거나 절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시중에 범람하는 자기 개발사들이 말하는 자존감의 경지는 굳이 이렇게까지 쉽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높은 자존감이라는 프레임은 분명 허상에 불과하지만 이 신기루가 우리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를 너무 자주 보았다.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어떤 상황에서 일관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나요? 일관되게. 근데 일관되게, 그러니까 자존감이 누구나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심적으로 되게 안정된 사람.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건 내가 체력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자존감이 높아요. 그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다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체력이 고 실력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알고 있나요? 우리 모두 다 자존감이 낮다. 글쎄요. 자존감이 높고 낮다라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자존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심리학 책도 읽고 훈련도 하고 했었는데 가장 큰 거는 내가 심적으로 난 자존감이 높아, 괜찮아 이렇게 나를 계속 세뇌하고 이런 심적 훈련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좋고 체력이 좋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져요. 신체적으로. 그런 의도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지금은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제 신념은, 물론 이 신념은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의 컨디션, 나의 체력, 그것이 자존감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매일매일 아래로 끊임없이 유동치는 자존감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맞아요. 내가 굳이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내가 체력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건 진짜 인간이 호르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심하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한국 단어가 swayed. 그러니까 막 휩쓸리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가장 자존감이 높을 때 뭐냐면, 제가 운동을 할 때, 웨이트를 할 때, 진짜 신기하게도 웨이트를 할 때 중량을 치고 막 숨이 막 끝까지 차오르면서 딱 세트를 놓고 내가 바벨 땅에 딱 놨을 때, 그때 막 쭉 올라오는 느낌이 있으면서 숨이 엄청나게 가쁜데, 그때 딱 드는 느낌이 있어. 이게 약간 도파민 스파이크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때 그 순간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뭔가 지금 내가 신체적으로도 말도 안 되지만 아무하고나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자신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느낌 자체가. 호르몬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체력. 체력이 좋다라는 것도 내가 체력이 좋은 상태,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는 게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에너지 그 상태가 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요, 잘.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어제 쉬어서 그런가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좋은가? 확실히 매일매일 하는 거랑 조금 약간 내 효율성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매일매일 하면은 몸이 아파서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량을 계속해서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쉬어야 되니까 중량을 치지 않은 한도에서 2분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내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날은 스스로 괜찮아 보이고, 맞아요. 어떤 날은 기분이 바닥까지 가라앉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저 버티며 수습하며 꾸준히 살아갈 뿐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최근에는 상태, 자존감, state of self-esteem, state self-esteem 이렇게 했네요. state of self-esteem. Okay, anyway, it's not a big deal. 최근에는 상태 자존감, state of self-esteem. 오케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삶의 맥락과 고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자기 가치감을 뜻합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유동적인 자존감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력이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날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체력과 컨디션을 좋게 하면 되겠다. 이게 진짜 말은 쉽잖아요. 매일 아침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좋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루를 오늘은 진짜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게 보낼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이 들게 하려면 그 전날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전날 자기 자신을 충족시키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지적인 자존감, 지적인 만족감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날 먹었던 식단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눈에 담았던 것,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이거에 따라서 채점표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그날의 수면의 양과 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수면의 양과 질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날의 컨디션과 체력이 조절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존감이 높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이 쉽지. 그래도 재밌잖아요. 재밌죠, 알아가는 게. 그래서 또한 오늘 지금 약간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내 뇌가 좀 약간 스톡, 뭔가 이렇게 좀 막혀 있는 느낌. 어제 운동을 안 해서일 수도 있고, 어제 또 운동을 쉬어서일 수도 있고, 어떻게 적절하게 좀 운동의 강도를 잘 조절할 수 있을까, 매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래서 중량이 어려운 것 같아요. 더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그 중량을 지키는 거. 네, 그래서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보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운동 한 날이랑 안 한 날이랑. 내일 효성은 떨어지지만 오늘 컨디션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어제 간 디톡스도 했고
그리고 또 수면의 양과 질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어제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뇌 혈순이 떨어져서 워밍업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좀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그 자존감, 자기 가치감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삼 돌아보면 자존감 문제는 우리 인격적 성숙도나 사회적 직업적 성취도가 한결같이 절대적으로 낮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성취를 엿보고 스스로를 하대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들이밀지 않을 엄하고 모진 자들을 자기 평가하기 때문에 생긴다. 오케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존감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너무나 노력하며 살아왔던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판타지 소설이나 다름없는 자기계발서 수준에서 내려다보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다들 비슷한 자존감과 섀도우 복싱하는 중입니다. 어떤 날은 높아졌다 어떤 날은 낮아지기도 하는 그 자존감을 아무런 가치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기분. 때로 타인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다면 그건 그대로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니까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 아주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존감은 사실 그런 식으로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타인에게 받는 그 인정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내 자존감을 채우면 이건 내가 통제 불가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해주면 되는데 본래 우리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부정적인 평가보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가지 이제 UCLA의 연구 결과 예시가 나오고요. 넘어가고 칭찬은 굉장히 쾌락적인 보상, 리월. 들어서 우리의 자존감의 토대가 됩니다. 칭찬을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타인에게 받는 칭찬이 그렇게 나 자신을 휘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받는 그 칭찬이 나를 휘둘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해주는 칭찬은 너무 완벽하거든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내가 그 원하는 그 부위를 명확하게 칭찬해 주기 때문에 타인이랑 칭찬해 주시는 건 그냥 조금 기분이 좋지 막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 거죠. 제 자신 자체가. 그래서 기분 좋은 척감과 같이 즐거운 물리적 접촉에 반응하는 그 내 영역은 칭찬처럼 자존감을 높여주는 기분 좋은 심리적 접촉에도 꽤 유사한 활성화 반응을 보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그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보상적인 쾌락 경험과 관련한 내 영역이 자기 개념, self concept를 담당하는 내 영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칭찬을 들어서 즐거움을 경험하면 이것이 내 쾌락 영역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내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타인으로부터 이 칭찬을 자꾸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이게 쾌락이라는 게 도파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SNS의 좋아요란 말이죠. 그거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이거 되게 저는 고통스럽던데. 저는 안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 나를 자극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무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반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은 이 연결성에 눈에 띄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 목이 아프네. 이들은 내의 연결 구조상 칭찬을 들어도 그 칭찬과 자기 개념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부정적인 피드백에 더 집중하는 뇌 활성화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거의 모든 인간이 한 뭐 몇 퍼센트 아주 최소의 인간만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유튜버들이 자기에게 선풀이 한 1000개 달리고 그 악플이 하나가 달렸어요. 그러면 그 악플에 더 신경이 가거든요. 저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부정적인 피드백에 더 집중하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적이다. 왜냐면 뇌는 원래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휩쓸리고 더 많이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뇌 자체가.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킨다고 하거든요. 이 뇌 자체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뇌과학 책에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더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는데요. 이게 더 중요한데, 남한테 하는 것보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우리 뇌는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이를 보상적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왜 자꾸 요즘 뭐지? 또 이것이 자기 개념으로 연결되도록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잔소리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좋은 평가나 칭찬을 받았을 때 반사적으로 아니에요 라고 답하는 습관 버려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반사적으로 이런 거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훈련을 좀 한 거, 감사합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물론 갑자기 칭찬을 받으면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해온 탓에 뜻밖의 칭찬한 사람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도 듭니다. 늘 그럴 때 겸손의 미덕을 보이려 아니에요 예 라고 소리를 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자존감의 문제와 별개로 어떤 상황에서 자꾸만 겸손을 떠는 사람 중에는 자기애가 굉장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겸손을 하는데도 겸손을 떤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박사 과정 지도 교수님은 겸손한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의 겸손은 건방이라 하셨다. 내가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지 않지? 하는 그 시기에 과도한 자기와 욕망을 직접 드러내기에 너무 위험하니 이를 정반대로 표현하는 방어기제, 즉 반동 형성에서 비롯된 것이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뭘 또 이렇게까지 또 해석을 하시나. 저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겸손을 표해도 될 만큼 대단한 뭔가를 정말로 해내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면 됩니다. 사소한 성취에 대한 사소한 칭찬은 그냥 받아들입시다. 너무 비약적으로 저는 해석했다고 봐요. 여기는 조금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정말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말에 갇혀 아니지 내가 잘한 건 아니지 라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칭찬을 해주었는데 자꾸 정색하며 아니에요 라고 반응하면 주위 사람들은 점차 칭찬을 주저하게 된다. 저도 조금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뒤에서 불안과 완벽주의를 다루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독서노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쓸모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 자신 스스로가 그냥 존재의 이유인데 왜 꼭 쓸모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뒤에서 불안과 완벽주의. 그래서 뇌는 자신의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그 신호들이 간격이나 오류에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습관적으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습관적으로 가소평가하고 타인의 의도를 곡해하는 악순환의 길로 들어설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칭찬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칭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매뉴얼처럼. 그저 그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그렇죠 하고 웃어 보이는 그 연습이라도 악물고 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칭찬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이런저런 생각에 머물러 불필요한 미루로 구축하지 말고, 칭찬했는데 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즐거운 감정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이런저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어릴 적 당신의 뇌는 그렇게 자연스레 작동했습니다. 어른들이 칭찬을 편안히 받아들이며 기분 좋아했습니다. 맞아요.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그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동안 분해적인 반응에만 작동했다 우리 뇌의 배선은 천천히 바뀝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뇌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말아요. 뭐 칭찬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은 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 타인의 그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그리고 사실 그 칭찬이라는 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칭찬을 습관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타인의 그 말에 왜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너무 좀 그런데? 청계에 가면 한번 볼까요? 낮은 자존감은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자살행위 밀접한 관계? 오케이. 이런 부분들은 좀 우울한 얘기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주 양육자의 건강하지 못한 태도에만 성적으로 노출되면 아이는 자기 파괴적인 사고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아이가 버티는 방식을 자기 탓하는 것이다. 네, 이것도 좀 우울한 얘기죠. 자자자자자, 양육자, 주 양육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이 나왔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꼭 나의 실패로 이어져야 할까요? 그 오랜 이야기들이 오늘 당신의 이후를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나머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과거의 여러 상황대로 자존감이 높아질 기회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네. 가족과 대형켜 분노를 표출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카타르시스는 타인의 이야기를 관찰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처럼요. 카타르시스. 그러나 실제 대상에게 정리되지 못한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그 이후에 불쾌감과 죄책과 수치심을 더 높일 뿐이다. 뭐 가족에게 화내고 뭐 이런 것들 말려들지 마세요. 그보단 나의 자존감에서 좀 가족과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맞아, 이게 진짜 중요해. 특히 주 양육자에게 무조건적인 지지와 수용을 받지 못한 경험이 당신에게 낮은 자존감을 가져다 줬다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성숙한 수준의 제 양육을 제공해줄 편한 사람 만나 성숙한 내면을 구축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안한 사람,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사람은 심리치료자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당신을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말이 들려오면 그 역시 받아들이세요. 상대의 호의적인 태도에 자꾸만 의도가 무엇인지, 뭘 이렇게 자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참 쓸데없다라는 생각 드는데 그런 사람이 많나? 의도 파악하면 뭐해? 그 답이 맞지도 않을 텐데 내가
타인의 의도를 어떻게 알아요? 그 생각해봐야 시간만 아깝지. 내 에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데 신경 쓰는 것 같아. 세상. 편안한 사람. 당신 자신을 보지 못하거나 보기를 두려워하는 당신만의 장점을 상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천천히 재구성한다. 둘째, 자존감이 높은 척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면적인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태도를 따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의 자존감이 높은 척 해야 된다라고? 척하는 거? 이게 상대를 모를 거라고 생각할까? 저는 여기는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들키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사실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걸 캐치를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존감이 높은 척 해봐야 상대가 높은 척 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내공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이 나의 태도에 스며들어 매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충분히 집중하는 척하기, 중립적인 이야기에도 과잉방하고 정색하는 패턴을 부디 억제하고, 설사 마음이 불편해졌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그쵸? 불편한 상황에서 유머를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척하기, 혼자 밥을 먹거나 홀로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척하기. 뭐 이렇게 자꾸 척 뺄게요 이제부터. 실패나 성공의 가능성이라든지 주위 평판에 초연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일일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드러내지 않기. 그쵸? 이런 척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가면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가면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척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 삶에 충분히 집중하고 과잉 방어하지 않고 정색하지 않고, 그쵸? 유머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주위의 평판에 초연하고 이러면 돼.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스위스 정신의학자 컬 그타프스, 이거 미들네임이 구스타프가 있었네요. 구스타프 컬 융인데 컬 구스타프 융이네요.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사용하는 가면은 퍼소나에서 심리적인 의미를 비유하는데 이 말이 지금처럼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퍼소나는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융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압력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 1000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퍼소나를 사용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러한 퍼소나와 관련한 억압, 고립감 혹은 그 팽창이 병리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면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의 나는 당연히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죄송해요. 오마이갓 마이 마이크로폰 죄송해요. 미안해. 근데 그 퍼스너가 다르기는 다르야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 그걸 우리 인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퍼스널을 사용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러한 퍼스널에 관련한 억압, 고립감 혹은 팽창이 병리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면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나,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의 나는 당연히 서로 달라야 합니다. 오케이. 만약 당신이 집에서 똑같은 모습, 똑같은 태도를 중요한 모임에 참석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병리적인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 A에게 처음 소개를 받는데 A에게 거짓된 자아를 보이기 싫다면 집에서 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게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우리가 인격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니까요.
당신도 B도 A의 무례함에 너무나 당황스럽겠죠. 자신만 아는 자기와 타인에게 보이는 자기가 똑같다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그게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성이라 오해한다면 이 생각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여러 모습들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며 자신의 취약한 그 모습까지 모두 받아들여주는 사람만이 진짜 친구, 진짜 사랑이라는 환상을 갖게 되기 쉽다. 그쵸? 당신의 낮은 자존감과 관련된 모습들은 당신과 당신의 심리치료만 알면 족합니다. 주위의 사람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온갖 측면을 보여주고 일일이 설명하고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각자의 무거운 삶을 매일 살아가며 때론 당신만을 위해 가면을 쓰고 있다. 성격, personality라는 말이 퍼소나의 가면에서 파생되었듯 우리의 성격은 본래 다초원적이고 복잡합니다. 꽤나 사교적이지만 동시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공감을 잘하지만 누구보다 타인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이다. 청계의 가면은 낮은 자존감의 발로가 아닙니다. 마음을 핥히면 아파할 문제도 아니고요.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그 가면을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좋고, 타인에게 친절하며 사회성이 좋아 보이는 가면이 있어도 좋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런 가면은 얼마든지 가져도 됩니다. 알겠어요. 오늘의 숙제. 당신의 자존감이 일관되게 낮은지 때론 높은지 생각해보고 그럭저럭 괜찮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스스로 다시 천천히 살필까.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습관을 쉽게 떨쳐내 만들지 못한데도 우리의 너무나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자존감과 성격을 고려해서 가끔은 오늘 나 좀 괜찮았어 기분 좋아지는 자존감 상승을 경험할까. 이 성장의 순간들을 부디 단단히 기억할까. 그렇게 우리는 왜 조금씩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라도 나 스스로와의 약속. 나와의 스스로의 약속은 뭐죠? 루틴이죠. 매일 루틴하고 독서하고 집안 정리 깨끗하게 하고 나의 내 자기 관리하고 운동 갔다 오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내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작은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을 했다라는 그 작은 성공을 했다가는 성취감을 가지고 느끼는 거.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가장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이고 목이 아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날의 컨디션이에요. 체력이고 컨디션. 그날 체력이 너무너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날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조금 약간 예민한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또 원서를 좀 쉬면서 집 정리 좀 하고 원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